목표했던 일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갖은 노력을 다해서 드디어 그 결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침내지요. 그 거리가 100m일 수도 있고 42km일 수도 있지만 한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25강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마침내 율자입니다. 마침내 율자는 마침내를 의미하지요. 마침내라는 것은 드디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침내 율자는 붓을 들고 있는 모양을 형성한 글자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논란 중에 붓을 들어서 글로 남기는 것은 종결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붓을 들어 글을 쓰게 되면 그 순간이 마침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마침내 율자입니다. 중심자인 마침내 율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마침내 율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글서자입니다. 글서자는 글을 의미하죠. 문장이나 기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글서자는 마침내 율자와 말할 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침내 율자는 마침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할 말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서자는 말한 것에 마침내가 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은 의논 끝에 결론으로 합의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격렬한 의논 끝에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글로 쓰게 됩니다.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글서자입니다. 물밑 대화를 포함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탁자 위에 앉아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격렬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글에 적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글로 쓰게 되면 그때가 바로 마침내입니다. 글서자는 말한 것에 마침내가 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글은 의논 끝에 결론으로 합의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대서특필이 있습니다. 대서특필은 뚜렷하게 드러난 큰 글씨로 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알기에 크게 열어놓는 것을 대서특필이라 합니다. 그리고 독서나 서류를 할 때도 글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낫주자입니다. 낫주자는 낫을 의미하지요.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낫주자는 마침내 율자와 아침 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침내 율자는 마침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침 단자는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낫주자는 아침의 마침내가 낫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낫은 아침 해가 가장 환하게 빛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게 되면 자그마한 빛으로 시작됩니다. 그 빛이 점점점 커지다가 낮이 되면 가장 커지는 것이죠. 이때가 가장 환한 때입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지면서 서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동력에서 떠오르는 아침의 마침내는 중천에 떠 있는 이때입니다. 중천에 해가 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마침내인 것이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며 서산으로 해가 지게 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낮주자는 아침의 마침내가 낮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해가 가장 환하게 빛나는 시간이 낮이라는 것이죠. 이때가 마침내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주경야독이 있습니다. 주경야독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공부한다는 뜻으로서 바쁜 틈을 타서 어렵게 공부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백주나 주행이라 할 때도 낮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그림 화자입니다. 그림 화자는 그림을 의미하지요. 그림이라는 것은 선이나 색채로 사물의 형상을 평면에 나타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화자는 마침내 율자와 밭전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침내 율자는 마침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밭전자는 밭을 말합니다. 경작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글자 하단에 배치되게 되면 땅을 의미합니다.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한자는 땅에 새긴 밭의 마침내가 그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작지의 형태를 평평한 곳, 바닥에 나타낸 것이 그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곳이 누구의 경작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면에 새긴 지적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으면 어디가 누구의 땅인지 어떤 땅인지를 구분해 놓은 이런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의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그림 화자입니다. 요즘에는 측량기계를 통해서 정확히 이 지적도를 그리게 되지만 예전에는 대충 그렸습니다. 대충 그렸던 정확히 그렸던 그곳이 누구의 땅인지를 그려놓는 그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 지적도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그림 화자입니다. 이런 그림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표현하는 글자가 그림 화자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자화자찬이 있습니다. 자화자찬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화가를 할 때도 그림 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도 그림 화자입니다. 그림 화자는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그림 화자는 마침내 율자와 받전자와 입 벌릴 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침내 율자는 마침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받전자는 밭을 말합니다. 경작지인 것이죠. 그리고 입 벌릴 감자는 위로 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림 화자는 위로 열린 밭의 마침내가 그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받은 경작지의 풍요를 표현하는 게 그림 화자입니다. 그림 화자가 표현하는 그 그림은 경작지에 풍성하게 맺힌 곡식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합니다. 가장 멋진 경치가 뭐겠습니까? 잘 익은 곡식인 것이죠. 풍성하게 맺힌 곡식의 모양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림 화자는 위로 열린 밭의 마침내가 그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은 경작지에 풍성하게 맺힌 곡식의 모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 것이죠. 그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그림 화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화호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호유구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 비슷하게 그렸다는 뜻으로서 소양이 없는 사람이 호걸의 흉내를 내다가 경박한 사람이 되다는 뜻입니다. 또 회화나 만화를 할 때도 그림 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그을 획자입니다. 그을 획자는 긋다는 뜻이 있죠. 긋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줄을 그리다는 뜻입니다. 이 그을 획자는 그림 화자와 칼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그림 화자는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합니다. 칼질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을 획자는 그림에 칼질하여 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에 칼질을 더하여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유럽의 열강들이 아프리카 땅을 두고 그들이 마음대로 쭉쭉 금을 그어가면서 자기 땅을 삼았습니다. 어디가 내 땅이고 어디가 내 땅이라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금을 쭉쭉 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명하게 자기 국기를 거기다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가 자기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피눈물이 되지만 유럽 열강들은 좋은 생산기지가 하나 생긴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에 칼질하여 긋는 것, 그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그을 획자입니다. 그을 획자는 그림에 칼질을 더하여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점 유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점 유력은 글자의 점 하나와 획 하나란 뜻으로서 아주 작은 부분에 글이나 말 따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획수나 획정이라 할 때도 그을 획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25강으로서 마침내 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